안녕하세요, 소크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2012년 5월 달에 초판이 발행되었고요. 미국에서는 한 해 빠른 2011년도에 발행되었습니다. 저자인 칼 필레머 교수는 인생의 행복과 성공에 관한 책과 강연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불행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습니다. 저자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인류 유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2006년부터 5년에 걸쳐 60대 후반부터 100세가 넘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천여 명을 인터뷰합니다. 인터뷰한 많은 분들이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을 겪었고 어떤 분은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미국 남북전쟁에 참전한 이야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일제강점기 시절을 모두 겪으셨으며 3.1운동 시기를 겪으신 분도 인터뷰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 남북전쟁은 1861년부터 4년간 벌어졌는데 이 1861년은 김정호 선생님께서 대동여지도를 완성한 때이기도 합니다. 책은 인터뷰한 내용을 몇 가지 주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잘 맞는 짝을 만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방법, 평생 하고픈 일을 찾는 방법, 건강한 아이로 키우는 방법, 두려움 없이 나이 드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한 분들은 8만 년의 삶을 살았고 5만 년의 직장 생활을 했으며 3만 년의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집단 지성도 이런 집단 지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엄청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어디선가 보고 들었던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한 분들이 산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그 말들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 이 책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온해지는 힐링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나이 듦을 느끼는 분이나 삶에 대한 집단 지성의 힘이 필요한 분이시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책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이란 말이지 자로 잰 듯 딱 50대 50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야. 때론 90대 10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지. 중요한 건 늘 많이 베풀어야 한다는 거야. 상대가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돼. 상대의 신발을 신었다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야 평화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어. 좋아, 베푸는 거야. 그리고 베풀었으면 됐어. 하고 생각해야 해. 살다 보니 알게 되더라고. 내가 베풀어야 할 때가 있고 상대가 베풀어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누가 무엇을 얼만큼 더 받았는지 계산하면 안 돼.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려면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베푸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 두 사람 모두 받는 것보다는 더 많이 베푼다는 목표로 관계를 유지한다면 모두에게 어마어마한 이익이 된다. 그것은 협력으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이익이다. 두 사람 모두 관계를 위해 노력할 때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인생의 현자들처럼 100년해로 하고 싶다면 누가 더 이익인지 손해인지 계산해서는 절대 안 된다. 결혼을 돈을 넣은 만큼 물건이 나오는 자판기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태도는 결혼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가물가물해도 이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지. 싸웠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라고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라서 다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만나 한 집에 사는 게 결혼이야. 설령 종교나 고향이 같다 해도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사는 거지. 그러니 싸워도 대수롭지 않게 넘겨. 뭐 어때 고작 싸웠을 뿐인데 하고 말이야. 10분만 지나면 잊을 테니까. 나이가 들면 5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니까. 요즘 사람들은 아 싸웠지 어쩌지 하며 세상이 무너진 듯 군단 말이야. 싸운 건 싸운 거고 할 일은 해야지. 우리 부부는 지금도 일주일에 2번은 싸워.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싶다면 싸워도 그게 뭐 대수냐는 식으로 넘겨야 해. 그까지 상황이 나빠진들 얼마나 나빠지겠어. 부부는 싸움에 익숙해져야 한다. 어떤 부부에게는 이 말이 다소 황당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무리 싸우지 않는 커플이라고 해도 말다툼은 한다. 말다툼, 논쟁, 의견 차이가 생길 때 어떻게 소통하는가가 바로 100년 해로의 비밀이다. 잠자리에 들 때는 반드시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말해도 괜찮아요. 꼭 하세요.
말한 대로 될 겁니다. 누구나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한다. 하지만 인생의 현자들은 주말이나 휴가만 목을 빼고 기다리는 삶보다는 돈을 조금 덜 받아도 좋으니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조금 부족하게 사는 것은 감수해야 하며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거듭 말한다. 나라면 먼저 내가 일하고 싶은 분야에 성공한 사람 밑에서 몇 년을 일하겠네. 그 분야에 대해 가능한 많이 배운다는 자세로 일하는 거지. 그리고 만약 나와 맞지 않는 분야라면 잘못 택한 것이니 1년이나 2년 안에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봐야지. 탐색 기간을 정해두고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진로를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이든 자유롭게 도전하고 위험도 기꺼이 감수하게 된다.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걸 두려워 마. 나이는 중요치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라네. 자신을 검증해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시간을 갖는 거야. 그 기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위험을 감수해야 해.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삶의 달콤함도 얻을 수 없어. 성공에는 늘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야. 안전하고 좋은 패를 쥐고 있을 때 오는 게 아니고 말이야. 나 역시 많은 위험들을 감수하며 살아왔네. 그 위험들이 결국 모두 성공으로 이어졌노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그런데 그거 아나? 나는 성공보다 실패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다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가치를 찾아라. 지루하고 재미없고 유쾌하지 않은 일에 관해서라면 우리보다 인생의 현자들의 경험이 더 풍부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인생의 현자들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오히려 가장 평범하고 지루한 일을 배움의 기회로 변화시켰던 사람들이다. 젊은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중요한 말이 있다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모든 일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거야. 거기서 배운 것들이 훗날 어떤 가치를 발휘할지는 아무도 몰라. 살다 보니 정말 싫지만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참 많았네. 그런 일들을 할 때면 내가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곤 했지. 하지만 그 와중에도 배운 점이 있다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내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세. 나는 대학 시절에도 돈을 벌어야 했기에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했네. 대부분 사람들이 별로 대잔치 않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었지. 그런데 그때 했던 일들이 훗날 내가 고용주가 되었을 때 직원들을 이해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네. 정말 가치 있게 이용된 셈이지.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해. 무슨 일을 하든지 배워라. 그 경험은 언제든 가치를 발휘한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일이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할 텐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이 내게 도움이 되겠나? 직장 생활에서 겪는 모든 것들이 다 배움의 기회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또 상황 파악도 잘해야 하네. 직장 생활의 목표는 끊임없는 배움이라네.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 훗날 삶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을 테니 말이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야. 글쎄요. 제가 하는 일은 너무 지루해요. 도통 배울 것이 없죠. 그래도 뭔가 배울 것을 찾아야 해. 일을 하면서 늘 배울 기회를 찾고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봐.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지 말게. 의식적으로 배우려고 노력해야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서 뭔가를 배우게. 성공한 듯 보이는 동료가 있었다. 그는 늘 활기가 넘쳤고 열심히 일했으며 자신의 분야에 관해서는 거의 백과사전에 가까운 지식을 보유했다. 그는 최고 권위 과학 전문지에 글을 실었고 신망 있는 기관들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어느 날 그는 다른 경쟁 대학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았는데 그것을 이용해 현재 대학에서 자신의 위치를 더욱 높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학과장에게 가서 다른 대학에서 자신에게 제시했던 조건과 연봉만큼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고 학과장은 그가 속한 학부 교수단에게 승인을 요청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학부 교수단은 거의 만장일치로 승인을 거부했고 그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될 상황에 내몰렸다. 사실 그는 진심으로 다른 학교로 가기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그는 누구와도 잘 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동료들에게 무례했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자주 다툼을 일으켰으며 일과 연관되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거들먹거리며 잘난 척했다. 결국 사람들은 그의 전문성과 학문적인 성과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그의 아나 무인인 인성만 문제 삼게 된 것이다.
아무리 객관적인 성취가 중요한 세상이라 해도 대인 관계에 무능하면 직업에서의 성취도 무색하게 된다. 그들이 우리에게 간절히 해주고 싶은 말은 바로 싫어하는 일을 하며 몇 년을 보내는 것은 후회의 지름길이요 비극적인 실수라는 것이다. 그들이 이토록 단호하고 강력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역설한 주제는 없었다. 그들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한 가지는 하고 가장 자주 언급했던 주제이기도 하다. 그들은 말한다. 1년에 2000시간이 넘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정말 바보짓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보자.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는 것이 두려웠는가? 출근할 때 두렵고 우울하고 끌려가는 것 같고 내키지 않는 기분이 드는 이에게 그들은 말한다. 진심으로 들여다보고 밖을 한번 둘러봐. 어쩌면 지금이 변화가 필요한 때인지도 몰라.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들이 자신들과 도통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는다며 불평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그런데 상당수의 부모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다. 실제로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다만 부모가 무언가 함께 하자고 명령하는 것이 문제이다. 대안은 있다. 관심이 있건 없건 자녀의 관심사를 함께 하는 것이다. 나는 상당히 일찍부터 이 전략을 이용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다. 나는 남자 형제만 넷인데 지금은 한나, 사라, 딸만 둘 둔 아버지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두 딸들이 나와 함께 하길 원했던 것들 중 대부분은 도대체 왜 그것을 하고 싶은지 도통 알 수 없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일찌감치 아이들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으면 기꺼이 하리라 마음먹었고 그것이 무엇이든 나도 관심을 가져보기로 결심했다. 예컨대 쇼핑이 그중 하나다. 몇 년 동안 나는 뉴욕에 갈 일이 있을 때마다 딸들과 함께 갔다. 다른 부모라면 억지로라도 딸들을 박물관에 데려가려 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 대신 딸들이 원하는 대로 신발 가게를 수십 군데나 돌아다녔다. 옷가게나 액세서리 가게도 셀 수 없이 다녔다. 그리고 딸들이 15cm가 넘는 힐이나 파격적인 복고풍 장신구를 보고 감탄하는 동안 앉아서 맞장구를 쳐주곤 했다. 웬만한 여자들보다 여성화나 여성 의류에 대해 더 많이 아는 아빠라고 너스레까지 떨면서 말이다. 그런데 딸들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의 대가는 실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했다. 내가 딸들과 함께한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바로 시간이다. 우리는 시간을 나눈 것이다. 따지고 보면 그리 긴 시간도 아니었다. 일과 중 생긴 자투리 시간이거나 어쩌다 갖게 된 짧은 휴식 시간이 다였다. 그러나 그 시간에 딸들과 나는 대화를 나누고 신뢰를 쌓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소통의 기적을 맛보기도 했다. 양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수록 더욱 명확해지는 것은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많을수록 관계도 좋아진다는 점이다. 이때 기억할 것은 특별한 사건보다는 일상을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집안일을 돕게 해야 해. 마당 청소건, 집안 허드렛 일이건 뭐든 함께 나눠서 하는 거지. 엄마를 돕건 아빠를 돕건 집안일이 늘 쉽거나 재밌지만은 않지. 일을 다 끝마치려면 힘이 들 수도 있을 테고. 그런데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평생 기억에 남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야. 아이들에게나 부모에게나 즐거운 추억으로 남지. 훈육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은 남편과 아내가 합의해서 지켜야 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부모가 분노를 조절하는 거야. 아이에게 더 많이 설명해 줄수록 아이는 더욱 좋아진다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밖에서 아이에게 마구 고함을 지르는 부모야. 나는 훈육을 매우 조용하고 절제된 상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 내 어머니는 한 번도 나를 야단치지 않으셨어. 그저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셨지. 그러면 우리는 올바르게 행동해야겠다고 스스로 깨닫곤 했어. 내가 말하는 훈육도 바로 그런 거야. 아이에게 소리 지를 필요가 전혀 없어. 그 외에 많은 인생의 현자들은 체벌을 하긴 했지만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으며 젊은 세대에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그들은 체벌을 실패한 양육 사례로 여겼다. 장모님은 베이컨이며 소시지, 고기, 술, 단 것 등을 굉장히 즐겨 먹었다. 담배도 하루에 한 갑씩 피우는 애연가인데다 운동은 전혀 안 했다.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말도 자주 했지만 소귀의 경일기였다. 장모님은 그러한 습관들을 고스란히 즐기며 살 만큼 살면 되지 뭐 하는 말을 자주 했다. 장모님은 요즘 사람들이 죽음에 관해 지나치게 걱정을 많이 하며 그 때문에 매사에 지나치게 엄격하게 군다고 불만을 터뜨리곤 했다.
장모님뿐 아니라 비슷한 사례를 나는 숱하게 겪었다. 내 주변에 비만이거나 흡연자 혹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곤 한다. 어차피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뭐 몇 년 덜 살면 그만이지. 지금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래.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장모님은 내 잔소리를 귀찮아하며 당신의 건강은 다 신의 뜻에 맡겼으며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다 해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인생의 현자들은 이러한 태도는 잘못이라고 말한다. 한 가지 사실을 관가했기 때문이다. 건강에 해로운 짓을 한다고 해서 일찍 죽는 것이 아니라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만성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담배 피우는 사람, 과식하는 사람, 종일 꼼짝 않고 누워 TV만 보는 사람 중 대다수는 자신에게 닥칠 최악의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것이라고 지나치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게 죽는 경우는 드물다. 병은 쾌락의 의자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나날이 버겨워지는 병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 내 장모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장모님은 60세에 수많은 합병증을 유발하는 당뇨병을 얻었다. 몇 년 후에는 유방암이 발병했고 폐기종이 생겼으며 신부전증 진단도 받게 되었다. 합병증이 생기면서 장모님의 몸무게는 더욱 늘었고 체중이 점점 몸에 부담을 주었다. 하지만 그중 어떤 병도 장모님을 급작스러운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다. 장모님은 결국 82세의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모님은 마지막 20년을 만성 질병들을 앓으며 산 것이다. 활동적인 분이었지만 사회활동과 여행은 물론 하다못해 일상생활까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끔찍한 노년을 보냈다. 인생의 현자들은 지금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미래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60세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평균적으로 20년을 더 산다. 걱정해야 할 것은 그 20년 동안 삶의 질이다. 인생의 현자들이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죽음은 생각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젊은 나이에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더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70대, 80대 혹은 그 이후를 위해서다. 혹시 아는가 지금 몸으로 100년을 살게 될지. 나이를 먹는 건 괜찮아. 헌데 산소탱크가 달린 휠체어에서 살아야 한다면 어떻겠어. 지금 알아서 미리 막을 수 있다면 무조건 막아야지. 나이가 들면 인생을 훨씬 더 느긋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 단 끔찍한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말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떤 노력이라도 해야지. 담배나 몸에 해로운 것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그 여파가 반드시 드러나니깐 말이야.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질병 유발 요소 3가지가 있다. 바로 무리한 다이어트, 운동 부족, 흡연이다. WHO의 의견과 인생의 현자들의 의견은 일치한다. 모든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죽는다. 하지만 만성 질병으로 느리고 고통스러운 단계를 거치며 죽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이러한 병들은 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대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병은 말을 타고 들어와 거북이처럼 나간다는 속담처럼 서서히 몸이 쇠약해지고 오랫동안 진행된다. 누구든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을 것이다. 남편에게 담배 좀 피우지 말라거나 술 좀 그만 마시라고 하면 늘 이렇게 말하곤 했어. 뭐 어때서? 언젠가는 다 죽어. 그런데 정작 고통받는 사람은 누군지 알아? 바로 가족들이야. 건강을 돌보지 않고 되는 대로 살면서 뭐 어때서? 누구나 언젠간 다 죽어 하는 것은 비겁이다. 과식하고 운동을 게을리하고 담배를 피우며 살다가 때가 되면 편안하게 세상을 떠난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언제 죽을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몇십 년이라는 시간을 건강하게 살다 떠날지 끔찍한 육체의 고통을 이고 하염없이 고통을 받다가 떠날지는 선택할 수 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기업인으로 성공하고 훗날 인재들을 양성하는 직업으로 길을 바꾼 인생의 현자. 존이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조언은 바로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내가 살면서 고수한 한 가지 원칙은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할 명백한 이유가 없는 한 네라고 대답하는 거야. 내 삶에 아니오라는 대답은 없었다네. 나는 내게 주어진 일들을 흔쾌히 받아들였지. 재미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하다 보면 흥미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어. 네라고 말할 때 기회가 온다네. 하지만 그 기회가 2번씩 오는 경우는 많지 않지. 이 긍정의 원칙은 이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직장이든 봉사활동을 하는 곳이건 다른 곳이건 어디라도 모두 해당되지. 좋아 해보자 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새로운 일은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삶은 지루해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망설여서는 안 되네. 나 역시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받아들였던 일들을 얼마든지 떠올릴 수 있네. 누구든 새로운 일을 통해 또 다른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어. 아니 못하겠는데요? 혹은 하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 것들을 놓치기 마련이지. 삶은 모험이야. 모험을 하려면 먼저 내라고 대답해야 한다네. 늘 열려 있어야 해. 그래야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붙잡을 수 있지. 내가 처음으로 직장을 옮길 때가 기억나네. 직업 소개서에 있는 사람이 내게 이런 말을 했어. 왜 이 직책에 지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난 말했지.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요. 난 내가 그 일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거절하려고 했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군.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난 면접 기회를 얻었고 직장을 옮겼지. 위험을 피하기만 하면 새로운 기회를 얻지 못하는 법이야. 이제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삶의 답이 하나 더 있다. 바로 후회 없는 삶이란 조금 과장된 말이라는 것이다. 후회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목표이며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도움을 준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목표는 비현실적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인생의 현자들은 또 다른 인생의 해답을 귀뜸한다. 살면서 실수를 범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신이 한 일을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문제는 그 실수나 결정이 과연 후회할 만한 일인가 하는 점이다.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지난 일에 대한 후회에 빠져 지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후회를 부르는 일이다. 후회는 극복할 때 의미가 생긴다. 자신에게 더 관대해지라고. 지난 일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라고. 다른 사람을 다정하게 대해야 하듯이 자신에게도 다정해야 하네. 나는 걱정도 많고 기대도 많고 죄책감도 많은 집안에서 자랐어.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에게 관대해지고 자신을 소중하게 대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네. 사람들은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굴거든.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정한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지 마. 편하게 생각해. 스스로를 좀 더 편하게 대해주라고. 카르페 디엠. 라틴어인 카르페 디엠은 흔히 현재를 잡아라로 번역되지만 원래 하루를 수확하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 인생의 현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도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매일 수확하지 않아서 잃는 기쁨, 즐거움, 사랑, 아름다움이 무수히 많다는 의미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삶의 즐거움들, 살아있다는 그 자체의 기쁨을 누리지 않는 것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탈무드의 격언을 인용했다. 우리는 즐기지 못한 모든 주어진 기쁨들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나는 이제야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평생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하며 보냈지.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깨달았어.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야. 자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책임질 필요는 없네. 하지만 어떤 태도를 취할지, 어떻게 반응할지는 스스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지. 짜증, 두려움, 실망 같은 감정들은 모두 자신이 유발한 감정이야. 반드시 잡초 뽑듯 없애야 하는 것들이지. 그런 감정들이 어디에서 연유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수용한 다음에는 흘러가게 두는 거야. 외부로부터 온 압박이 내 감정과 행동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 경영자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네. 인생의 현자들 입장에서 보면 행복이란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것도 아니고 타고난 성격의 결과도 아니다. 매일매일 부정을 넘어 긍정을, 환멸을 넘어 희망을, 권태와 무관심을 넘어 기쁨과 새로운 경험을 향한 열린 자세를 선택하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인생의 현자들은 행복은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행복하게 되거나 우울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할지 선택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한다.
인생의 현자들은 누구나 엄청난 스트레스나 큰 고통,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는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러한 태도는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또한 행복하게 만들어줄 사건을 기다리는 것은 엄청난 실수라고 강조한다. 인생의 현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태도는 만족스러운 삶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희망적인 정보다. 다시 말하면 가장 위협적인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도 행복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대만큼 엄청난 것을 얻지 못했지만 뭔가 정말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들려주는 삶의 지혜를 많이 얻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정말 번역 자체도 굉장히 막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어투로 이렇게 잘 쓰셔가지고 정말 그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한 유튜버 분이 추천을 하셔서 읽어보게 되었는데 기대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책 한 권으로 이렇게 삶이 막 변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위로를 받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앞으로도 잘 살아야겠습니다. 네, 긴 영상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